조의대 파기환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서류 다 봤냐? 네. 그거 가지고 계속 공방이 있던데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제가 뉴스 쭉 보다가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쓰러졌는데. 그 조의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왔는데 네. 답변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5월 2일 날, 그러니까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 국회에 나와서는 제가 질의했을 때 전자문서화해서 스캔해가지고 대법관들이 모두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이거잖아요. 7만 페이지 다 읽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랬죠. 사건이 오자마자 전원합의체 해부됐는데 전원합의체 해부되고 나서 이틀 있다가 잡혀가지고 이 뭡니까 투표했는데 그럼 언제 다 읽었냐 이거를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거 아닙니까? 7만 페이지를.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랬더니 7만 페이지가 A4지 박스로 거의 30박스라면서요. 방에 가득 찬다면서요. 그거. 방해 가득 찼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거를 이틀 만에 어떻게 읽었냐? 그 말이 안 되니까 전자 뭡니까 스캔해가지고 미리 읽었다. 거기서부터 네, 네. 출발이죠. 3월 28일부터 그러니까 읽었다. 분명히 스캔해서 그 가져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문서를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하는 경우는 없다. 전부 다 읽었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했다가 했어요. 그랬다. 그럼 이틀 만에 그게 다 가능한지 로그 기록을 내놔라고 했더니 전자기록으로 봤으면 누구가 해서 그렇죠. 봤을 당연히 거다. 로그 기록이 있으니까 로그 기록을 내놔라고 했더니 내놓지는 않고 그 전자 기록으로 읽었다는 것에 답변이 점점 후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3월 27일, 그러니까 3월 28일 접수된 날부터 다음 날부터 한 달 동안 읽었다. 한 근데 달 동안. 종이 기록을 읽었는지 전자 문서를 읽었는지는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30박스면 그 대법관한테 30박스, 그 300박스가 배달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네. 복사한 기록을 내놔라. 네. 복사한 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놔라 그래도 그것도 안 내놓고 있어요. 70만 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되는 10명한테 거죠. 보내려면. 그렇습니다. 실무 직원의 증언으로는 복사했다는 얘기를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70만 장을 어디서 복사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더 밝혀진 게 이게 지금 전자 문서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지금 주장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문서로 만약에 봤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은 무효인 문서를 본 거고 재판 연구관이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의견서 썼다 하더라도 무효인 서류를 아, 기반으로 전자문서로 보면 의견서를 무효예요? 썼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아, 그래요? 있어요. 네, 네. 예. 네, 시행이 형소법상 10월 10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종이문 올해 10월 네, 10일부터. 올해 10월 10월 20일부터이고요. 네. 그 아, 그래요? 모든 형사 사건은 종이 기록이 원칙입니다. 그건 법원 행정처장이 국감장에서 확인해 줬어요. 어허. 종이 서류가 원칙이고 전자 사본은 부수적인 것이다. 전자 문서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조사는 종이 기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 10월 20일부터는 대법원도 전자 문서로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5월달에 일어난 이건 일이니까. 5월달에 일어난 일이니까 전자문서로 봤으면 그거 자체가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되니까 처음에 전자문서로 봤다고 했다가 답변이 바뀐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바뀌는 거. 그런 의심이 드는 아, 거죠. 지금 와서는 어떤 형태로 문서를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니까. 전자 문서로 봤다는 얘기도 안 하고 종이 기록으로 봤다는 얘기도 안 해요. 전자문서로 네. 봤다고 하려면 로그 기록을 줘야 되는데 또 무효가 되는 거고.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로그 기록도 없는 것 기록도 없는 것 같고 같고. 네, 네. 종이로 주려고 했더니 이게 7만 장씩 10명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 복사해서 줘야죠. 그럼 70만 장 아닙니까? 예. 70만 장을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복사를? 복사기에 불이 나죠. 불이 나고 70만 장 복사가 네. 얼마나 많은데. 복사기 자체에 그게 다 저장이 돼 있죠. 복사를 그러면 했으면. 그리고 토너 기록이나 종이 기록이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죠. 네. 근데 이 중요한 사건의 대법관들이 기록을 충실하게 받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보도에 보니까 또 대법관 2명은 그 사이에 또 외국 출장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1심, 2심이 완전히 결론이 달라졌던 사건, 그리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그렇죠. 이 후보를 사건, 없애버릴 수도 후보를 있는 없애버릴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제대로 심리했는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예. 지금 저는 그때 수요일 안한것 날 같아요. 대법원 현장 검증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이 절차 위반 정도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 날 그때 보니까 이거는 절차 위반이 거의 무효에 달할 정도로 너무 하자가 크다라는 저는 확신이 들었고요. 맞아요. 대법관분들 기록 안 읽은 것도 확신이 들었고 음.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4월 22일 날 기록을 갖다가 올렸다는. 예, 원래 올려야 되는 거. 그게 올려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이제 재판부를 미리 정해주면 이 당사자들이 그 인연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집어넣는답니다. 그럼 그때 또 재판부를 막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관리 재판부만 딱 관리 주심 재판부만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해서 상고이소 제출하면 그때 주심 재판부를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쪽에 누가 판사가 되는지 보고 대응하지 못하도록. 예, 대응하지 못하도록 주심을 선정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래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그때 대통령 후보께서 4월 21일인가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고이소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때 딱 확정이 되니까 그때 이제 주심 재판부를 정한 거거든요. 정하고 그날 오후에 전원합의를 네. 넘기고 이렇게 그러면 된 건데. 그때까지는 사실 주심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읽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정해놓고 그냥 전환합치로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랬더니 뭐예요? 법원행정처장이 아무도 안 3월 읽은 거예요. 예.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는 그건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친다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접수가 돼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전부 다 나 그 사건 궁금해. 다 복사해와. 갖고 와서. 다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 아. 논리가 맞으려면.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기도 전에 모든 대법관이 그 기록을 읽을 수 있다면 중앙지검에 접수되는 모든 사건의 검사들이 그 기록을 사건 기록을 나 그 사건 궁금해. 나한테 배당될지도 모르니까 기록을 보고 싶어. 이렇게 해도 적법하다는 건데 그건 위법입니다. 절차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구나. 계속 하고 있어요. 무효입니다. 네. 예. 그 서울 고등으로 가면 대법원에서 이게 했던 일들이 예. 이렇게까지 무리한 그 우리가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숨기려는 거잖아요. 숨기려는 거죠. 진실을. 네. 진실은 그러니까 대법관들 아무도 읽어보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 마음대로 판결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결론을 이미 내놓고 들어가서 네. 판결을 내버려 결론을 나한테 정해놓고. 맡겨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버렸다. 네. 이거 아닌가요? 그게 근데 가장 유력하고 예. 그게 진실인데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지금 온갖 거짓말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늘 의심됩니다.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 사법 개혁안을 발표를 하는데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일극 체제, 독재 체제, 사법부 내부에서의 판사들의 독립이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조희대로부터의 독립도 안 이루어진 거지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컨대 이제 뭐 법원행정처장, 또 인사 담당관, 또 법원장, 수석 부장판사,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구속영장 전담, 그다음에 서울 형사 중앙법원 그 형사합의 재판장을 다 임명을 다 해서 임명할 자기 수 있어요. 뜻대로 다 이거를 할 그러니까 수가 사법부의 있어요. 독립, 법관의 독립 얘기하려면 예. 조희대로부터의 독립도 얘기해야 돼요. 그게 내부- 가장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계속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해 왔던 거고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법원 행정처가 그 통로가 되고 그 기구가 되는 거예요. 장악의 수단이 되고 그래서 대법원장의 오른팔이죠. 네, 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저희 때 21대 때 수평적인 회의체로 바꾸자. 대법원장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당 사법개혁안에서 이게 빠지고 네. 이게 핵심인데 빠지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만들어진 게 현재까지는. 지금 뭐 대법관 증언이랑 그다음에 뭐 판사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물 공개 범위 확대 이런 건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한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꾸어서 수평적 기구로 예, 수평적 기구로 바꾸어서 그냥 외부인이 참가 예산이나 인사는 외부인이 그러니까 참가, 국민이 대법원장 참가 혼자 다 마음대로 못하게. 네. 못하게 예,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나아가서 이제 재판 소원도 중요한 저는 개혁안이라고 재판 생각하거든요. 소원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생소한 개념인데 우리는. 재판 소원은 그 법원 판결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예컨대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에 대해서만 구속기간 계산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서 시간으로 했죠. 시간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거 그것은 다른 그러면 구속된 피고인하고는 평등권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침해한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는 특혜를 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기현 재판 같은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더라도 국민은 그러면은 그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에 대해서 다시 재판의 판결조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3심 했는데 이것은 이 재판 결과 자체가 소원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삼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럼 판사가 헌법재판소 앞에 가가지고 소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판결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법 확정이 됐는데도 헌법재판소가 때에 따라서는 뒤집을 수 있다.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헌재 제가 그 국정감사 때 헌재 사무처장한테 질문했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재판 소원은 저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대법에서는 네. 재판 소원은 지금 사실 헌재 결정내로 일부 인정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명확한 기준을 잡고 하려면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법원에서 있고요. 싫어하겠네요. 법원에서는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법행정위원회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21대 때 가합의가 됐었어요. 법원까지도 찬성하는. 이걸로 예,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인사하고 예산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금 하려고 의견을 하는 내도록. 것을 예.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었어요? 합의가 됐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데 이번에 우리 당에서 발표할 내용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법원 내에서 판사의 독립을 위해서. 왜 빠졌을까? 예. 이건 또 이 사법개혁을 만든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네. 아십니까 혹시 왜 빠졌는지? 그거는 글쎄요. 그 빨리 빌드업을 시켜야 되는데 빌드업이 아니라 사실은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21대 때 아까 예, 말씀드렸던 대로 2018년도 거의 가합의가 돼 있었어요. 네. 예. 조희대의 대법원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을 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당연하죠. 가담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데 네.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 지금 내란범들은 결국 조희대의 대법원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확정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이거 제일 심각한 문제야. 네. 이거를 다행히 임태훈 소장님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자,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조희대 대법원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이 부분 다뤘었죠. 네. 그 회의에 참석했던 게 천대엽이에요. 천대엽이가 거기 참석했거든. 근데 천대엽이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 이 회의와 관련해서 약간의 말실수 비슷한 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조치할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알아봐야 되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발언했거든요. 네. 너무나 중요한 자백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일단 잠깐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거. 네. 자, 계엄 당시 보도를 보면요. 대한민국 조희대 대법원이 어떤 스탠스였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거의 안 하고 있었어. 네.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되고 바로 태세 전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12월 4일 0시 33분 채널A 보도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자, 보도를 보면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계엄의 이 재판을 누가 어떻게 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보도입니다. 시간이 12시 33분. 33분입니다. 네. 그리고 0시 46분 조선일보의 보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이고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 사령관에게 옮겨간다. 와, 다 내어주겠다는 거야.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야, 이거 완전 전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가 소름 끼치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됐죠. 네. 통과가 된 직후 어떤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2대1 보도를 보면요. 대법원 긴급 간부회의, 계엄령 효력 등 검토와 함께 내용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 이제서야 기본권 운운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네. 심각합니다. 그러네. 임태훈 소장님, 와, 진짜 이거는- 훌륭합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국회에서 한 이유는 제가 이제 군사법원 법사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저희가 마침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한 게 답변이 왔어요. 그 전날. 네. 그래서 뭐 이걸 묵혀둘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뭐 한 하셨어요? 8가지 했는데요. 네네네. 그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대법원장 한남동 공간 출입 기록하고요. 계엄 당일 날과 그 다음 날 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를 출입한 공무원의 출입 기록, 그리고 비공무원의 출입 기록, 예, 요걸 청구를 했는데 네. 요거는 비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안 보여주겠다. 안 보여주겠다.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비공... 대법원이요. 와. 그래서 근데 그 비공개 사유가 정말 웃겨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뭐 자기 집이냐, 이 거기가? 그러니까요. 그 공간은 자기 집이기도 하지만 공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럼. 그래서 공간에 대한 출입 기록은 사생활이 아니라 왜 이걸 출입 기록 다 남기냐면 부패방지법, 그러니까 뇌물이나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할까봐 다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더 문제는요. 나머지 자료들은 부존재한다는 게 나왔어요. 어떤 뭐냐면 이틀 동안 그 열린 대법원, 그러니까 첫날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 관련된 정보. 계엄 당일? 그러니까 예, 네. 당일날. 그러니까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네. 참석자 명단, 그리고 회의록 이런 것들을 쭉 저희가 내놓으라고 했더니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핵심이거든. 네, 그리고 없어. 대법원 및 법원 행정처에서 열린 회의 전체, 그러니까 이거 말고 긴급 간부 회의 말고도 한 회의들이 있으면은 다 관련 정보 내놔라. 저희가 적시를 다 해서 내놓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2월 3일에서 4일에 열린 대법관들의 회의도 있으면 이 회의 관련된 정보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 일지와 법원 행정처장 관용차 일지를 내놓으라 그건 했는데 없다고 다 했지. 부존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일단 부존재 결정을 했고 비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대로 밝긴 하는데 이게 저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심야 간부 회의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참석을 했고 아까 얘기한 천대엽 처장도 참석을 했지만 배형원 법원 행정처 차장 그리고 실장급 간부들 그리고 관련 심의관들이 모두 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대법원 관계자가 비상계엄에 따라서 사법권이 넘어간다라는 네. 얘기도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통상적으로 을지연합훈련을 하면 충무계획 그러니까 국가 비상계획에 따라서 계엄 사법 사무는 전시계엄 사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고령 위반자 중에서 중요 사건은 통상적으로 계엄사에 있는 지구계엄사령부나 지역계엄사령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담당하지만 네. 포고령 위반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겠지. 네. 그러면은 전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어디서 재판을 해야 될까요? 민간법원, 즉 대법원이 관할하는 중앙지법이나 서부지법 이런 데서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무를 누가 관리 감독하냐면 계엄사령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계획대로 실시하려고 회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네. 요 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가 계엄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임무를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했기 때문에 근데 맞아. 이제 모른다고 하겠죠. 왜냐면 전쟁이 안 났는데. 아, 그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야 이거는 불법 계엄의 소지가 높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회의를 했다는 거는
계엄에 이 불법 계엄에 동조해서 응원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즉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반란에 가담한 겁니다. 맞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요것만 하더라도 조은석 특검이 대법원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소환 조사, 강제 수사를 해야 돼요. 영장이 안 나오겠지. 안 나오겠죠, 당연히. 이 심각해졌어 이제. 네. 사실 이 구도가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당시에 법무부에서 관부회의를 열어가지고 합수부의 수사검사를 누가 파견할 것인지 그리고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고 교도소의 수용 인원 파악하는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똑같은 과정인 거예요. 아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어요? 합법적인 계엄이라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장관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자마자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그냥 평범한 변호사들조차도 계엄 포고령 1호가 뭐였으면 정치활동 금지였어요. 이건 네. 위헌이다. 그럼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뭐 그 의료 거부하고 있는 의사들 처단하라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와중에 합법적인 계엄이라면 해야 아니, 할 말이 일을 안 따지고 되고. 있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거. 이게 쉽게 말하면은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어떻게 수행할 건지 준비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엄에 동조했다는 뜻인데 네. 대법원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계엄이 합법인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그게 상권 분립에서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사법부가 불법 계엄에 어떻게 종속될 것인가 먼저 회의를 했다. 이거는 스스로 상권 분립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저는 대법관 저는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이. 전 조희대를 비판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봐요. 지금 비판의 영역을 넘어섰다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내란범들 다 풀려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뭐 복기해 보시면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위시에서 국무위원들이 내란 가담 해놓고는 자기 나중에 하지 않았다고 다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하나같이 계엄하에서 윤석열에게 부역해놓고는 국회가 이를 해제하자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들통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대법원 간부 회의와 관련된 대법원의 언론 대응 역시도 사실은 계엄 해제 이전과 이후가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문제는 단순한 의혹 수준으로 넘어갈 문제가 저는 아니다. 전혀 아니야.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회의를 지시한 건 아닌지 그리고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지점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란 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아까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대법원은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그 뒤에 본인들 반란에 가담한 뭐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계엄에 내응해서 동조한 것에 대한 정보를 모두 싹 감추고 지금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아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재판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어. 근데 공무원은 지금 상황이. 회의로 회의 자료로 말한다고 하거든요. 아. 간부 회의가 있었으면은 그 간부의 회의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사실 저거는요 사법부 독립하고도 상관없어요. 재판 내용도 재판도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근데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고 아, 이거 심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절차대로 저희가 이제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텐데 그게 기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예를 들면은 행정소송에 들어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본인들의 범죄의 이력을 다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걸 이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할 수 있을지 말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희도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네. 고발을 하려면 법리적 검토를 촘촘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 내부의 이제 법조인들도 약간의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 같은 분위기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 저 교수님 내란 재판부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한번 다시 이야기를 꺼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 특별법 이야기도 뭐 지금 좀 다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 며칠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여기에 또 이제 관련되는 게 직위원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직위원이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인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직위원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 버린다.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은 윤석열 구속기간 문제가 또 애매해집니다. 이런 복잡한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특별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란 네.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게요. 지금 이게 각건 비슷하게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재판만 하더라도 지금 크게 두 개로 쪼개져 있고, 김용현 같은 경우에 두 개로 쪼개져 있고, 그래서 판사들이요 지금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명백한 내란 재판이 되어야 되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이런 것들은 다 쪼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각형이 나면은 사실 좀 어렵다. 그리고 한 재판부에 전범 재판하듯이 모두 몰아넣고 한눈에 보게끔 선고를 해야지 제대로 된 판결문이 나오는데 지금 직위원 재판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재판 자체가 쪼개져 있는 것이 일부러 국민들 관심 사이에서 멀어지도록 시무적이지 않은 판에서 지금 우리가 공소를 행사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국회가 내란 특별재판부로 해서 일괄되게 재판부, 그러니까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도 내란 특별재판부가 구성해서 재판 절차를 하나로 압축해서 완벽성을 가하게끔 저는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잘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행정부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이대 사법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아니, 지금 제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근거 중에 하나가 또 박성재 영장 기각한 박정호 부장판사 있잖아요. 박정호 부장판사 영장 기각 사유가 계엄이 정당한 것이 아닌지에 관해서 박성재는 몰랐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똑같은 인식이잖아요. 지금 인식이. 같아요 지금. 네. 같다니까. 같아요 저게. 그래서 이제 조이대의 난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네. 조이대 반응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간 벌기 위해서 아니 3월 28일에 급하게 봤다. 뭐 그것도 물론 다 뭐 말도 안 되고 다 문제인데 네. 이런 와중에 MBC가 아주 엄청난 또 보도를 했어요. 네,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은 그래 우리 3월 28일부터 봤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네. 봤더니 대법관 중에 2명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이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 호주, 칠레, 미국을 출장 다녀왔고요. 야, 13일 동안 해외로. 그리고 또 한 명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도 신숙희 4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 동안 남아공과 아일랜드 해외 출장을 다녀왔어요. 재판관이 공석 2명이나 해외에 있었던 거예요. 13일을 각각. 35일 중에. 그런데 천대엽 처장은 이런 얘기 계속했었죠.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대법관 전원이 검토한 끝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돼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2명은 뭐 줌으로 통화했습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것에 또 안 되는 게 또 나온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갔다 온 게 사실 MBC 단독이긴 하지만 4월에 2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관 여기 해외에 가가지고 이런 일 했어요라고 보도 자료까지 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홍보했어요. 네, 자랑을 많이 홍보를 했더라고요. 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감출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안 났잖아 뭐 하나도. 나 감출 의지가 없었고 그러니까 3월 28일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가지고 다시 이번에 아이고 두 사람 갔다 온 건데 그건 어떻게 됐냐라고 했더니 대법원에서 3명이라는 게 출장 중에도 필요한 경우 비서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다. 야. 그럼 7만 페이지씩 뭐 종이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뭐야 이게? 근데 형사 사건은 전자 기록으로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이번에 때문에 나왔죠. 저 말은 다 거짓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저희가 지금 내란 특검에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저희가 최대 고발인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저희가 숙제 검사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내란 특검이 제대로 지금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최대 고발이니까 가서 검사들 앉혀놓고 숙제 검사를 좀 해야죠. 윤석열 파면, 그러니까 헌재에 모두 주목이 되고 있을 때입니다. 법조기자들이 그쪽에 다 가 있거든요. 네. 헌재에. 예. 그러니까 대법관 2명이 뭐 남아공이니 호준이 어디 이렇게 그러네. 사실상 외유성이에요. 예, 예, 신경 사실상 외유성인데 이런 출장 가는 거가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겼을 네.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라도 그걸 좀 떠올려 볼 수는 있을 텐데 그때 그러니까. 출장 갔었지 그 두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요. 음. 이게 오늘 MBC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법원에서 대법관 2명의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 홍보성 보도 자료까지 냈다라는 사실 역시도 서영교 의원실이 받은 출장 이력을 확인한 다음에 기자들이 되돌려서 그때 자료를 찾아보니 보도 자료가 나온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은 대법원에서 국감 때문에 제출한 대법관들의 출장 이력이 먼저 확인된 거예요. 예. 예,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의혹이고 이제는 의혹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대법원의 졸속 파기환송이 정말로 졸속 부실로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가 추가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추가죠. 추가.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이 졸속 부실하게 심리됐다라는 이유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35일 심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리 길게 잡아도. 네. 물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부배당 또는 전원합의체 회부 이런 것을 따지면 이틀 또는 9일밖에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만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게 3월 28일 그리고 선고가 나온 게 5월 1일이기 때문에 이게 35일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법원이 밝혔듯이 4월 22일에 소부배당 및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루어졌다면 이틀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 끝에 지난주부터 대법원이 새로 내놓은 해명이 바로 3월 28일 접수되자마자 전압으로 심리를 시작했다라는 해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나온 이 대법관들의 출장 이력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이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그리고 신숙희 대법관이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각각 13일간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두 대법관이 비슷한 시기에 해외 출장을 갔다 온 것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월 10일이라는 날짜입니다. 4월 10일은 권영준 대법관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날이고요. 신숙희 대법관은 4월 10일에 여전히 해외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4월 10일에 검찰의 상고 이유서가 접수됩니다. 상고 이유서라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유죄입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그게 틀렸습니다. 유죄가 맞습니다. 그러니 다시 판단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상고되어야 합니다라고 대법원에 제출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만 쪽의 사건 기록을 종이로 보지 않았다라는 심증이 굳어져 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사건 기록 인계조차 제대로 됐다는 기록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필이 되거나. 그래서 대법원이 거기에 대해서도 하는 해명은 이게 상고심 3심이니까 대법관들이 판결문과 재판 기록만 봐도 된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재판 기록만 봐도 된다고 쳐도 검찰의 상고 이유서는 꼭 봐야 될 텐데 그러면 해외에 2명이나 대법관이 나가 있었는데 그 2명의 대법관이 도대체 4월 10일 접수된 검찰의 상고 이유서는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국하고 봤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3월 28일부터 심리를 시작했다라는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저도 지금 그러니까- 그냥 허탈하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허탈하게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다 그냥 궤변처럼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또. 그래서 대법원이 스스로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적어도 전원합의체 심리가 그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제대로 되려면 신숙희 대법관까지 귀국한 4월 19일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려면.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에 대법원이 내놨던 4월 22일 소부배당 및 전압회부가 맞지 않느냐. 이틀 심리가 결국에는 맞는데 뒤늦게 3월 28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제가 찾아보니까 보도들도 당연히 보도들이 있었죠. 다 났더라고요. 네. 보도자 나왔을 때 나왔을 네. 때 지금 저도 4월 17일에
권영중 대법관이 10일 날 미국 가서 이제 뭐 방문하고 이런 게 보도가 다 있어요. 왜 이거를 놓쳤을까? 그러니까. 아, 그런 아쉬움은 저도 마찬가지로 좀 아,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뭐 관심이 없었고 또 하나는 그 설마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것을 상고심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뭐 0%라고 봤기 때문에 하긴 네. 맞아요. 예. 주목을 안 하고 있어요. 주목을 안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네. 덜컥 그냥 결론을 내버린 거 아닙니까? 5월 1일에. 네. 그때 당시에는 아마 파기환송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빨리 왜 잡았을까? 뭐 그러면은 무죄 취지로 아무래도 2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날 가능성이 아니 그 결론을 내린다는 건 언제 고지가 됐죠? 그게 소부 배당 및 전압 심리가 시작된 게 4월 22일. 22일. 4월 24일 날 표결에서 결론 내려보죠. 이틀 만에. 예. 그리고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선고를 5월 1일에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신숙희 대법관이 귀국할 때까지도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언제 처리한다는 소식이 없을 때. 그러니까 4월 말에서야 선고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의 예측이 있었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하나는 이렇게 신속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원심 그대로 가나 보다. 좋다. 그래 그게 맞지. 무죄구나. 무죄 확정이구나.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뭔가 이거 이상하다 기류가. 그렇죠. 정상적으로라면 이거를 대선 국면에서 판결할 리가 없는데 선고할 리가 없는데 이거 이상하다. 혹시나 이거 뭐 이상한 결론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양갈래가 이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국민의힘 쪽 패널이나 보수 진영에서 나온 패널들이 이런 주장은 해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 사람들이 선고한다고 하니까 5월 1일에 선고를 한다고 대법원이 밝히니까 너희들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와서 결론이 파기환송으로 나오니까 말 바꾸는 거 아니냐. 입장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가 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번 대법원 졸속 판결의 문제는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히 한다는 것은 원심 그대로 갔을 때 신속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통계 기사 좋은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35일 안에 형사 재판이 그냥 그대로 3심에서 결론이 그대로 원심 그대로 난 경우가 대다수다. 1884건인가 그럴 거야. 네. 한 건만 파기환송인데 그게 이재명 사건이다. 예,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충격을 주고 분노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죠. 네. 보수 진영 패널들이 그거는 좀 뭔가 호도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대법관이 해외 출장을 13일이나 가 있었고 동시에 간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가서 대법관이 다 채워진 적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상 4월 한 달간. 그런데 보도자료까지 2번 다 냈단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보도자료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대법원이 그때 당시에 이게 그냥 보도자료도 아니고 대단히 홍보성 그 보도자료였어요. 네. 예를 들어서 신숙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여성법관협회에서 처음으로 이사가 됐다. 이런 홍보성 보도자료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해외 출장에 대해 홍보성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도 그 4월 그 당시에 심리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예. 대법원에서는 나중에 이게 이렇게 졸속 심리가 문제가 되거나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면 그래서 이때 만약에 심리를 하고 있었으면 그런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도자료 안 냈겠죠. 네. 쉬쉬했겠죠. 그런데 이때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를 했다는 거는 이때 졸속 심리 논란은 아예 예상을 못했고 예상을 못한 이유는 그때 아마 심리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가능하고요. 네. 대법원에 대해서 이 논란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해명도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해명이 안 되지만 일거는 드리면 두 대법관의 출장은 국제회의 등 국제 일정이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웠고 출장 전부터 배당을 중지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누가 출장 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라는 사실 근데 얘기예요. 그것도 뭐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일정 보니까 사실상 뭐 외유성도 있어요. 뭐 막 여러 군데 갔어요. 또 네. 출장도 13일 동안 권 대법관은 어디 갔습니까? 그 호주, 칠레, 미국을 막 쫙 돌았고 전 세계를 돌았죠. 신숙희 대법관은 남아공과 아일랜드를 돌고 왔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군요. 대법원은. 그리고 그 합을 해외에서 어떻게 뭐 서류를 받아서 맞췄다고 하더라도 시간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찾아보니까 지금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호주가 2시간 빠릅니다. 저녁 7시 반. 네. 그리고 칠레가 지금 새벽 5시 반.
미국도 워싱턴 DC 기준 새벽 4시 반. 시차 적응을 매우 잘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남아공은 지금 10시 반입니다. 오전. 남아공은 오전 10시 반. 아일랜드는 오전 9시 반이에요. 이거 어떻게 맞출 거예요, 이게? 시간을 아예 다른데. 체력이 좋으신가 봐요. 자,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무슨 기록을 봐서 도대체 이렇게 내렸느냐. 로그인 로그 기록도 지금 안 내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도 지금 말이 계속 바뀌면서 안 맞거든요. 그렇죠. 너무 지금 답답합니다 이거. 네. 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졸속 심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또 다른 증거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재확인하는 거니까요. 네. 예.